먼저 우리 소득세법에서 자, 다른 거 중요 안 해요. 다른 건 이론상 개념을 아시라고 설명한 거고.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자, 우리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를 하는 게 원칙이라 그랬어요. 자, 종합과세 하는 게 원칙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 과세관청에서 납세 편익을 위해서 우리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완납적 원천징수라는 게 있고, 그걸 우리는 분리과세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자, 이 분리과세라는 건 우리 원천 징수를 하는 건데 종합과세 대상인 소득 중에서 원천 징수 당하면서 더 이상 세금 낼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은 우리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제가 어제 막 이야기하던 6개 소득 있죠. 그 소득들인데 이 소득들을 받으면서 그냥 나중에 합산해서 세금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이것만 따로 분리하겠다는 게 분리과세고, 분류과세라는 건 우리 종합과세에 들어오지 않고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따로 별도로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분류과세라는 건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처럼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하는 것들은 퇴직금도 퇴직금만 가지고 세금을 계산을 할 거고, 그리고 양도소득도 양도세라고 우리 흔히 이야기하죠. 그것만 가지고 별도로 계산을 하지 종합소득 속에 들어오지 않겠다라는 게 분류과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분리과세와 분류과세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죠. 그죠? 자, 잠시만요. 자, 우리 평가 때문에 계속 말을 씹혀서. 말 안 걸 수 있도록 한 방에 끝내버리고. 자, 죄송해요. 자, 이제 우리 소득세는 인적 공제 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인적 공제는 사람에 대해서 먹고 살기 위한 거는 세금을 부과 안 하겠다, 혹은 세금에서 빼주겠다, 이런 게 인적 공제 제도고, 또 우리 누진과세 제도는 우리가 24% 구간이라고 해서 전부 다의 24%가 아니라는 거 이제 개념 아시겠죠? 우리 일정 구간까지는 6%, 그걸 넘어가면 우리 15% 넘어간 부분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당연히 최대한 많이 버는 게 자기한테 오는 돈이 더 많겠죠. 저는 정말 세금 모르시는 분이 로또 가지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었어요. 3억대 후반이, 아니 죄송해요, 2억대 후반이 3억대 초반보다 낫다고, 3억대 초반이 뭐 더 세금이 많이 떼인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말 하는 이유가 누진과세 제도라는 제도를 몰라서 3억 초반이면 전부 다 30% 맞고 2억대 후반이면은 20% 맞는다고 착각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 1원이라도 더 당첨되는 게 득이야 되지. 그죠? 그래서 3억까지는 20%고 초과한 것 부분만 30%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신 분은 말을 전혀 잘못하게 된 거죠. 이게 누진과세 제도를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원천징수 제도라는 거, 그냥 사실적으로 말하면 우리 세법이 그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담세자들이 그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할 거라는 믿음이 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득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는 자한테 소득의 원천에 대해서 우리가 징수를 해서 대신 먼저 납부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세금을 뗐을 때 더 이상 과세를 끝나겠다는 게 완납적 원천징수였고, 그렇게 세금 떼고 나서 나중에 확정 신고를 해서 또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게 예납적 원천징수다라고 했죠. 그렇죠? 자, 그럼 얘네들 다 필요 없고, 자 이제 과세 기간에 대해서 시험에서 이론에서 종종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소득세 과세 기간은 그냥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뭐 회사를 그만두거나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그런 거는 과세 기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뭐 예외 기간이 책에는 안 적혀있지만 태어나자마자 소득세 과세 기간은 적용되는 거예요. 만 5세 이하가 뭐 10억짜리 넘는 집을 가진 사람 수가 그렇게 많다며,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죠? 그 사람들 세금도 부과도 다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그 태어나거나 사망하거나 혹은 이제 외국으로 이민 가서 출국을 해버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과세 기간이 그날까지 이제 단축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자, 다음 우리 어제 했던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수업하면서 277페이지에 종합소득의 계산 구조, 이 부분에서 자 우리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둘이를 합쳐서 우리는 금융소득이라고 했죠. 그럼 이 금융소득은 특징이 필요경비가 없는 게 특징이라고 했어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소득이라고 그랬죠. 이 금융소득은. 그죠? 자, 그럼 우리 비과세나 분리과세 이것들을 우리가 빼는 거는 이자 소득 금액이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 빼는데, 이자 소득 금액으로 간다는 건 과세 표준으로 가기 위해서 세율을 부과하기 위해 할 대상 금액이 되기 위해서 얘네들을 빼는 거니까, 지금 비과세는 국가가 세금 부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과세 소득은 빼게 되고, 분리과세 소득은 이미 세금 내고 더 이상 낼 필요 없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빼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경비들이 있는 것도 필요경비는 내가 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이자 소득 금액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저 전화 통화 한 통만 좀 할게요. 죄송해요. 계속 오늘 괴롭히네. 자, 우리 죄송해요. 자, 사업소득부터 볼게요. 자, 사업소득은 특징이 분리과세가 없는 거였죠. 분리과세가 없는 이유가 원래 원칙적으로는 사업소득이라고 하면 사업장이 있어서 뭐 옷을 팔거나 뭐 물건을 팔거나 이런 사업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소득은 우리 분리과세를 할 사람이 없어요. 원천징수를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10,000원에 사서 15,000원에 팔면 자기가 5,000원을 남기는 거지, 그 5,000원을 나한테 지급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죠.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할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예외적으로 사업장이 없는 사업소득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 지급하는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일반적인 인적 용역은 3%, 뭐 봉사료 같은 경우는 5%의 원천징수를 해서, 그래서 우리 나중에 주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에 결정세액을 정해서 그 돈을 이제 더 내거나 아니면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하니까 예납적 원천징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하고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거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사업소득에서도 우리는 지금 수익금액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저는 이 소득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내가 실제로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소득이라는 것 매출액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필요경비가 제가 월세나 급여 같은 경우는 그 돈을 받아간 사람의 소득이니까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뺀 나머지를 사업소득 금액으로 하는 거고,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우리가 총급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로소득이라고 표현하는 것. 그럼 여기에서 비과세나 분리과세를 빼고 그리고 필요경비를 빼줘야 되는데 필요경비가 입증하기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근로소득공제라고 해서 일정 요율을 우리가 공제 빼주는 방식을 쓸 거예요.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이 될 거고 연금소득에서도 우리는 비과세 분리과세가 있으면 빼고 그리고 연금소득공제가 있으면 연금소득공제 있으면 연금소득공제를 해주고 그리고 소득금액을 낼 거고 기타 소득의 경우에도 비과세가 있으면 빼고 분리과세가 있으면 빼고 그리고 필요경비가 있으면 뺄 건데 이때 필요경비는 불로소득의 경우에는 실제 지출 경비를 빼고 그리고 우리 불로소득이 아닌데 필요경비를 입증하기가 힘들다면 추정 필요경비를 우리가 일정 요율을 빼줄 건데 우리 그 상금이라든지 공익단체에서 우리가 주관하는 경진대회 상금이라든지 아니면 주택 입주 지체 상금이나 이런 것들은 80%의 경비를 인정해 주지만 그 외 우리 일시적 강연이라든지 혹은 우리 원고료 이런 것들은 60%의 경비를 인정해 줄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필요경비에서 이 필요경비를 빼고 나면 기타 소득 금액이 되는데 이 6개의 소득 금액을 전부 다 합쳐서 우리는 종합 소득 금액이다라고 할 거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럼 우리 이 종합 소득 금액에다가 퇴직 소득 금액, 양도 소득 금액을 같이 합산을 하면 우리가 합산한 총 소득 금액에서 100만 원 이하면 소득이 없는 자로 간주할 거라 그랬죠. 그럼 소득 금액 쪽으로 올 때에 분리과세나 비과세가 있다면 소득 금액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비과세나 분리과세에 해당한다면 소득 금액이 되지 않겠죠. 내가 복권 당첨금이 예를 들어 1억이 있다 하더라도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빼고 나면 소득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이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이유가 오늘 좌우와 같이 이제 인적 공제 새로운 진도 나갈 거에 대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부양 가족들의 소득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때 이 모든 소득들을 전부 다 볼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럼 다른 소득들은 쭉 넘어가고 자, 근로소득 쪽으로 가서 자, 296페이지로 가서 자, 우리가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그때 비과세가 되는 항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과세는 그냥 무작정 꼭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조건에 맞을 때에만 해주게 될 건데 첫 번째가 실비 변산적 성질의 급여라는 건 실비를 주거나 아니면 실비를 주지 않고 그 대신 뭔가를 지급하는 거예요. 대가를. 왜냐면 실비를 준다 그러면 실제 소요된 거니까 당연히 내 급여로 들어오면 안 되겠죠. 실제 소요된 돈을 그냥 쓰고 받은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대신 그냥 급여에다가 돈을 넣어서 주게 되면 그럼 우리 일직비, 숙직비 이런 것들은 그냥 전액이 다 경비가 들어간다면 인정을 해줄 거고 그 다음이 우리 자가운전 보조금이라고 제가 적었었죠. 이 자가운전 보조금은 본인 명의의 차량을 우리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거예요. 뭐 CC나 이런 것들 따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배우자하고 공동 명의도 돼요. 하지만 내 명의가 안 들어가 있으면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실비 변산적 성질 급여니까 실비를 받고 있으면서 자가운전 보조금도 받으면 이거는 월급 더 받는 거죠. 그래서 실비 대신 우리가 돈을 받게 되면 내 차를 쓰는데 그냥 차 사용료로 한 달에 20만 원 준다면 그 금액까지는 비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연구보조비, 이 연구보조비도 우리 회사의 직원들의 연구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 그 연구하는 사람들도 뭐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20만 원까지 우리는 비과세를 해주고, 자, 우리 책에는 뭐 출산보육수당 적혀 있는데 제가 육아수당이라고 표현을 했죠. 이 육아수당은 우리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우리가 퇴직하기 전에 회사를 다니는 중에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게 된다면 이 직무발명 보상금도 우리는 5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주는 거고, 그런데 회사를 그만둔 상태에 퇴직 후에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될 거예요. 근데 기타 소득이 된다 하더라도 500만 원까지 비과세인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근로소득이든 기타 소득이든 500만 원 비과세는 똑같이 해주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국외 근로소득이 있었죠. 우리가 해외 파견 나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월 10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게 될 거예요. 300만 원짜리 대상들도 있는데 뭐 건설 감리라든지 아니면 우리 그 원양 어선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300만 원까지도 해주는데, 근데 우리 지금 시험 보는 회사는 뭐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회사이기 때문에 300만 원 대상은 잘 실현되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근로수당이 있었는데 사무직은 대상이 아니고 우리 생산직 근로자는 우리 직전 연도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이고 그리고 당해 연도 총급여가 210만 원 이하라면 우리는 연 240만 원 한도로 우리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원들이 비과세가 되는 생산직인지 아닌지 체크를 해서 우리가 급여 입력했을 때 그 급여가 정확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다음 우리 비과세 되는 식사대가 적혀 있는데, 자, 우리 회사가 그냥 구내식당을 운영하면 한 끼당 100만 원짜리 밥을 줘도 그냥 직원한테는 세금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건 전입 비과세라 적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회사가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구내식당도 운영하지 않고 그냥 식비로 한 달에 돈을 지급을 한다면 1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회사가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식대를 준다면 그거는 우리는 그냥 월급 더 준 거죠. 밥 주고 있으니까 밥값으로 준 게 아니잖아요. 그냥 급여 더 준 건데 명목만 그거죠. 그래서 그때는 과세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근로소득자들의 비과세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비과세 항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컴퓨터에서 그 항목에 없으면 전부 다 과세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10% 과세가 될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 307페이지로 와서 자, 이제 우리가 소득 금액이라는 걸 만들었을 때 이 소득 금액을 가지고 이제 소득 공제라는 걸 해서 공제되는 거를 빼면 과세 표준이 될 거니까, 자, 지금 보는 건 거의 대다수는 세금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세금 부과 안 할 공제 중에 첫 번째가 인적 공제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인적 공제라는 게 있는데, 자, 이 인적 공제는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한 거에 대해서는 좀 빼주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이 인적 공제에서 자, 첫 번째가 기본 공제가 있는데, 자, 기본 공제라는 건 뭐냐면 본인 포함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씩 우리는 소득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포함해서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해주겠다는 건데,
그럼 여기에서 이 부양가족이라는 게 있죠. 이 부양가족의 요건이 기본문제 대상 부양가족 요건이 자, 첫 번째 생계를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예외로 배우자와 우리 직계 비속 자녀죠. 는 동거 유무를 우리는 불문하고 우리는 불문한다. 죄송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직계 존속이나 형제 자매들도 이야기를 할 건데 자, 그분들은 같이 살아야 돼요. 원래 원칙은 주민등록상이 다 같이 있어야 되는데 주거 형편상이라든지 같이 살고 싶은데 집이 좁아서 혹은 우리 요양 목적인 경우는 우리 예외 사항인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내가 부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우자하고 우리 떨어져 사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생계적인 이유가 있겠죠. 얼마나 같이 있고 싶겠어. 그렇기 때문에 뭐 떨어져 있어도 생계를 함께 하는 걸로 보는 거고 직계비속 자녀가 미국에 유학가 있어요. 그 뒷바라지 결국은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부양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계 유무를 따지지 않는데 자, 부모님 같은 경우도 내가 부양을 하는데 주거 형편상 안 된다든지 혹은 몸이 편찮으셔서 요양 목적으로 떨어져 있다면 그것도 내가 부양하는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이거하고 그 다음 요건이 소득 금액이 있는데 1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이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야 되는데 이 소득 금액은 종합 소득 금액, 퇴직 소득 금액, 양도 소득 금액을 합한 총액이 100만 원 이하야지만 내가 부양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1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뭐 개별적으로 사회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이 스스로 먹고 살겠다라고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근로소득이 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다른 말로 하면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공제율 적용을 해서 계산할 거예요. 자, 그럼 어제 제가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 공제율이 몇 퍼센트다라고 이야기했죠? 기억하자라고 했잖아요. 70%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70%가 공제가 되는데 원래 500만 원이면 70% 공제하면 근로소득 금액이 15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근로소득만 있다면 그냥 500만 원까지는 해줄게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이 조건이 맞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나이 제한이 있는 거예요. 나이. 자, 나이 계산은 자, 여러분들이 세법상 만 나이는 당해 연도 빼기 출생 연도예요.
그럼 이 나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 자, 나의 직계 존속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야지만 내가 부양한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60세 이하면 내가 부양하는 거라고 보진 않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 직계 비속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 비속은 나이가 만 20세 이하. 직계 존속은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위쪽을 말하는 거고, 직계 비속은 내 아래 자녀, 손자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직계 비속은 60세 이상도 되긴 한데 내 자녀, 손자가 60세 이상인데 내가 일하고 있으면 좀 서글프죠, 느낌이. 그죠? 내 자녀가 60세 이상이면 난 80세는 넘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일반적으로 잘 이야기를 할 일이 없고, 다음 형제 자매가 있는데 이 형제 자매도 배우자의 형제 자매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20세 이하 혹은 60세 이상이야지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20세 이하, 60세 이상. 자, 그리고 우리 위탁 아동이 있는데 이 위탁 아동은 나이가 18세 미만이 대상이에요. 조건은 6개월 이상 양육을 해야지만 나의 자녀처럼 얘 데리고 산다고 해서 한 명당 지금 150만 원씩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나 혼자 버는 걸 가지고 예를 들어 배우자 그리고 아기 그리고 부모님 두 분 모시고 살면 나 본인까지 포함하면 5명이죠. 그죠? 그러면 5명에 150만 원씩 하면 750만 원까지는 세금을 부과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소득이 아니라 이 사람이 번 소득 금액에서. 그러면 돈이 많이 또 빠져버리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의 부담을, 세금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장애가 있으면 자, 이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없애버릴 거예요. 30세인 형제자매나 아니면 나의 자녀가 있는데 근데 걔가 장애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소득 금액은 따질 거지만 나이 제한은 따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 왜냐면 30세 이하인데 돈을 1년 동안 100만 원 소득 금액 100만 원 벌지도 않았는데 나이가 30세라고 해서 우리 집에 내가 부양 데리고 살고 있을 때 부양 안 한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장애가 있으면 나이 제한이라는 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기본 공제 대상자의 범위는 본인과 수평적, 수직적 관계에 있는 사람. 나하고 수평적, 수직적 관계라는 건 나하고 본인하고 가장 수평적 관계인 게 배우자죠. 그리고 그 다음 수평적 관계가 나의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의 형제자매, 그리고 나하고 수직적 관계가 나의 직계존속 위쪽으로 쭉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자녀, 손자, 증손자 뭐 이렇게 내려가는 거. 근데 나만이 아니고 내 배우자의 또 직계존속, 직계비속도 포함인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직계비속은 뭐 배우자 직계비속이나 내 직계비속이나 일치하겠죠. 일치하겠지만
만약에 재혼을 한 경우에는 자기의 직계비속은 아닐 수가 있겠죠. 하지만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내가 데리고 산다라고 당연히 할 수 있죠. 내가 같이 살면.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여기에 빠진 사람이 한 명이 있죠. 제가 빼먹었어요. 배우자.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소득 금액은 따질 거예요. 일단 기본 전제 조건이 같이 살고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고 그래야지 나이 따지는 거지. 나이부터 따지고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안 되면 뭐 아무것도 안 되거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 게 1인당 150만 원씩 하는 기본 공제인 거고, 자, 여기 기본에다가 이제 추가 공제를 해줄 거예요. 자, 추가 공제는 대상이 기본 공제 대상자가 대상이에요. 추가 공제 대상이에요. 기본 공제가 안 되면 추가 공제도 없어요. 기본이 돼야 추가 공제가 있는데, 자, 첫 번째가 경로자. 자, 경로 우대라고도 하는데, 자, 그럼 경로 우대면 이건 70세 이상이에요. 70세 이상이면 추가로 100만 원을 더 추가로 공제해 줄 거예요. 또 이제 장애가 있으면 이때는 200만 원을 추가로 해줄 거예요. 이 장애인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되니까 소득 금액이 없어서 기본공제 대상이 돼야지 추가로 200만 원까지 돼서 한 명 때문에 350만 원을 공제받는 거예요. 근데 장애 등급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생활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사람들 있죠. 그죠? 제 친구 중에 차를 제일 먼저 중형차를 뽑은 애가 장애인 등급이 있는 애예요. 우리도 걔가 어디에 장애가 있는지 아직까지 몰라요. 20년 넘은 친구인데 근데 걔가 옛날에 소나타를 처음 뽑았는데 소나타 골든가를 뽑았는데 그게 앞에 장애인 마크가 있는 거예요. 난 부모님 건 줄 알았는데 자기 거래. 근데 아직도 몰라요. 걔는 그냥 일하고 살아요. 그럼 걔 부모님은 걔를 부양한다고 말할 수 없겠죠. 옛날에도 그런 사람은 아닌 거고 그냥 소득 없어야 기본 전제 조건이 기본 공제 대상이 되죠. 그런 경우에 추가로 200만 원 더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본인이 70세 넘어도 받을 수 있고 본인이 장애가 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은 무조건 기본 공제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 돈 벌어. 그럼 내 것만 150만 원 받고 내가 이 두 조건에 해당해도 나는 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본인만 되는 내용이 있는데 본인만 추가 공제에서 자, 첫 번째가 부녀자 공제예요. 자, 부녀자 공제는 전제 조건이 종합소득 금액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가 전제 조건이에요. 지금 얘는 지금 본인 이야기라고 했죠. 그럼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되는데 하나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두 번째는 배우자가 없고 그리고 기본 공제 대상 부양 가족이 있는 여성 근로자. 이 사람들이 대상자인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라면 뭐 1900한 4,300만 원 정도 선이 되는데 근데 여성 근로자가 대상으로서 배우자가 있으면 맞벌이 하면 공제를 해주겠
추가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고, 근데 결혼 안 했으면 배우자가 없을 거잖아. 그럼 배우자가 없지만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다는 건 내가 60세 넘은 부모님을 모시고 살거나 아니면 형제 자매를 내가 데리고 다니거나 아니, 데리고 살고 있거나 20세 이하인 그런 경우에 소득이 없는 그런 가족들을 데리고 있으면 내가 지금 부양하고 기본공제 대상을 부양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힘들기 때문에 자, 이 경우에는 1인 그 본인한테 50만 원을 추가 공제로 해줄 거예요. 이건 50만 원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럼 한부모 공제도 이제 본인이 되는데 배우자가 없고 그리고 기본 공제 대상 직계 비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데 기본공제 대상 직계 비속이라는 건 20세 이하의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내 자녀가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혼자 기르는 거 한부모 왔잖아. 이런 경우에 한부모 공제를 100만 원 또 빼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또 하나 생각하실 게, 남자는 한부모 공제만 되겠죠. 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이 두 개가 다 적용이 될 수 있는데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 중복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한부모 공제를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얘가 더 크잖아. 시험에는 세부담 최소화 조건으로 하라고 하고 있어요. 세부담 최소화 조건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아야 돼요. 자, 그럼 우리 교재 다음 페이지를 좀 넘겨보시면, 자, 다음 페이지 넘기기 전에 우리 307페이지에서 얘 없애버리세요. 어제도 제가 잘못된 거라고 했죠. 150이라는 표현 없다라고 했어요. 근로소득, 소득도 말고 소득 500만 원 이하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라고 적혀 있는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보면 배우자의 경우는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는 요건이 없다라고 적혀 있죠. 그죠? 그리고 뭐 예외에 보시면 직계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라고 적혀 있죠. 직계비속은. 그래서 제가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동거 유무를 불문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그럼 그 외에는 원래 같이 사는 게 전제 조건인데 뭐 주거 형평상이나 요양 목적 그러면 그냥 같이 부양하고 있는 거 보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아무 내용 없이 그냥 미국에 거주, 영국에 거주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러면 그냥 내가 부양하는 걸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그렇죠? 자, 그런데 공제 여부 판단 시기라고 적혀 있죠. 그럼 날짜는 항상 일이 발생한 거에 전날을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 판단 시기를 봤을 때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 전일을 기준인데, 그럼 이 사망 전일 기준이면은 사망 전일이 당해라면 우리 이 사망 전일이 기준한 그 당해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시험에서 째째하게 일요일날 돌아가시고 그러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올해 돌아가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해까지는 공제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장애가 치유될 수 있겠죠. 장애가 치료가 되면 이때도 치유 전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것도 당연히 그 당해까지는 공제가 가능해요. 장애 그 기본 공제도 나이가 30세 넘었다 하더라도 나이 제한 없애고 그리고 장애인 추가 공제까지 전부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책에는 안 적혀 있는데, 자, 이혼을 하게 되죠. 이혼을 하게 되면 즉시 남남이에요, 그냥. 이혼을 하면 왜 즉시 남남이냐면, 내가 결혼을 하면 올해 바로 며칠 결혼했던 간에 올해 바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혼을 하면 그 둘 중 한 사람은 바로 결혼을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의 배우자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두 사람 관계는 그냥 남남이라서 그냥 아무 기록도 없는 남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 이혼을 한 번씩 할 거예요. 근데 이혼을 왜 하냐면 이혼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혼하면 배우자가 없어지는 거잖아. 올해 이혼하면. 그러면 바로 한부모 공제 대상인지 기본 공제 대상 직계 비속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이혼하면 남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남남까지만 생각하면 안 되고 남남이니까 그러면 배우자 없네. 그럼 기본 공제 대상 직계 비속이 있나? 라고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있으면 한부모 공제를 체크를 해야 되니까. 자, 이거 말고도 이제 우리 이 다음 시간 실기를 할 건데 실기할 때에 세액공제인데 입력하는 게 있어요. 자녀 세액공제. 이게 과거엔 소득공제였다가 그냥 세금에서 빼주는 걸로 바꾼 거예요. 근데 오히려 더 효율은 더 높아진 건데 그 과거에는 이제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전부 다 해줬어요. 한 명당 15만원, 3명이 기본공제 대상으로 같이 들어오면 3명째는 30만원 이런 식으로 해주다가 또 애기들이 나이가 많아져서 20살 넘어가면 이제 또 2명이 되면 15, 15 이런 식으로 계산했는데 작년에 아동수당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6세 이하 자녀한테. 그래서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이제 6세 이하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세금 빼주는 것보다 수당 월 10만원 받는 게 훨씬 더 커요. 그죠? 아동수당.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동수당 적용되면서 이제 7세 이상으로 바뀐 거니까 우리 실기할 때는 같은 위에 거랑 같은 라인에서 하는 게 세액공제지 하는 게 과거에는 소득공제였기 때문에 같은 곳에서 입력할 거예요. 또 우리 출산을 장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출산 입양 세액공제가 있는데 자, 우리 흔히 고수업 할 때 357 이야기하는 것처럼 30만원, 50만원, 70만원 그 다음부터는 계속 70, 70 줄 건데 출산한 그 해에 몇째냐에 따라서 해주게 될 거예요. 한번 이례적으로. 그럼 컴퓨터에 주민등록번호를 칠 거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치면 출산에 대해서는 컴퓨터가 인식을 해요. 그럼 몇째인지만 내가 판단해서 바꿔주면 되는데 입양하는 경우가 컴퓨터가 모르겠죠. 꼭 영세를 입양한다라는 그런 기준은 없겠죠. 그래서 입양한 경우에만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실기를 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자, 우리 여기까지만 봐놓고 자, 이제 이 다음 시간 우리 컴퓨터 볼 거니까 여러분들 컴퓨터를 켜놔 주세요. 자, 쉬었다 합시다.